한재호의 이름은 서울의 경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했다. 성공한 기업가, 날카로운 판단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인물, 무자비한 경영자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는 거래에서 한치의 감정도 섞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고 직원들에게는 완벽을 강요했다. 그런 성격은 집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거대한 저택을 관리하는 가정부와 직원들 역시 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잘려나갔다. 2달 사이에 벌써 5명이 나갔다. 이유는 늘 사소했지만 그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먼지가 남았다든가 물건의 위치가 조금 어긋났다든가 손님 전용 화장실을 잘못 사용했다는 등 자질구레한 것들이 해고 사유가 됐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저 정도면 아무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러나 재호는 개의치 않았다. 사람은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존재라 믿었다. 효율과 성과만이 가치 있는 기준이었다. 그는 오직 회사와 돈, 그리고 세상 앞에서 유지해야 할 권위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 냉정함의 뿌리에는 누구도 모르는 고통이 숨어 있었다. 재호에게는 7살 된 딸 은서가 있었다. 몇 달 전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힘든 치료를 이어가는 동안 은서의 머리카락은 다 빠졌다. 밝고 명랑하던 아이의 표정은 점점 사라졌다. 친구들과 뛰놀던 모습도 없어졌다. 집안은 조용했고 웃음소리는 끊겼다. 재호는 그런 딸을 마주보는 것이 두려웠다. 무능한 아버지라는 자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병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그래서 더욱 차갑게 거리를 두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할수록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 고통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했다. 저택 안에서는 은서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아버지의 시선은 늘 멀리 있었다. 가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아이는 잠시 기대를 품었지만 곧 실망했다. 한두 주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단지 어른들이 자신 곁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만이 반복되었다. 은서는 점점 말을 아꼈다. 작은 목소리로 인형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재호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혹독한 경쟁을 견뎌내듯 집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가정부를 차갑게 내보내는 순간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통제력이 유지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갈등이 깊어졌다. 딸이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알면서도 그는 단지 업무에 몰두하거나 새로운 직원에게 엄격한 규칙을 주는 방식으로 회피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은서는 국을 뜨다 말고 조용히 내려놓곤 했다. 재호는 그런 모습을 흘끗 보고도 다시 서류에 눈을 두었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지만 그는 곧바로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자신이 흔들리면 아이도 불안해할 것이라 스스로 합리화했다. 사실은 본인이 그 불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뿐이었다. 가정부 문제는 저택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였다. 비서실장은 구인 광고를 내며 매번 한숨을 쉬었다. 지원자가 나타나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재호는 완벽을 요구했다. 300평이 넘는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 하나 없어야 했고 모든 물건은 정확한 자리에 있어야 했다. 조금의 어긋남도 용납되지 않았다. 집안은 무덤처럼 깔끔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은서가 병원 치료로 지친 날 그는 짧게 병실에 들렀다가 금세 나왔다. 아이가 주사를 맞으며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차라리 회의실에서 투자자들과 싸우는 것이 더 견딜만했다. 병과 싸우는 딸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무력감이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오면 더욱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완벽하게 관리되는 공간만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방어막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오히려 아이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은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했다. 머리카락이 빠진 자신이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존재라 여겼다. 아무도 직접 말해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 차가운 거리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2달 동안 5명이 해고됐다.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은 50대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그만두기 전 간절히 매달렸다. 손자 치료비 때문에 꼭 일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보상은 하겠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비서를 불러 새 구인 절차를 지시했다. 이처럼 냉정한 태도는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권위로 보였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가 이렇게까지 완벽을 강박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딸의 병, 아내의 부재, 가정의 공허함. 그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감정을 철저히 차단했다. 차갑게 굳은 태도만이 자신을 버티게 했다. 서울 사회의 상류층에서 그는 여전히 성공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언론은 그의 투자 안목을 칭찬했고 주가는 올랐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한 남자는 집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은서는 날마다 조금씩 희미해졌고 그는 그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더 바쁘게 움직였다. 그날 밤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책상 위 사진을 잠시 바라봤다. 아직 건강하던 시절 은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딸은 머리카락이 길고 반짝였고 미소는 태양처럼 밝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은서는 그 모습과 너무 달랐다. 재호는 그 괴리를 직면하지 않으려 다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가정부 면접 일정을 확인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소연은 31살이었다. 어릴 적부터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 가족을 위해 일찍 사회에 뛰어들었다. 대학에 가지 못하고 청소와 식당 일을 전전했지만 늘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자부심은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픈 어머니와 아직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남동생이 있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지만 단기 일자리로는 늘 부족했다. 그래서 높은 급여가 보장된 가정부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결국 한재호의 저택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됐다. 그 이름은 이미 신문과 뉴스에서 수없이 접해왔다. 재벌 2세가 아니라 스스로 기업을 키운 인물, 냉정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 가정부를 여러 명 내보냈다는 소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소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버텨야만 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면접 전날 밤 늦게까지 옷을 다리고 이력서를 다시 확인했다. 학교는 평범했지만 청소와 관리 경험은 충분했다. 추천서를 받아두기도 했다. 면접 당일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가자 한재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첫인상은 소문 그대로였다. 눈빛은 차갑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소연의 이력서를 빠르게 훑었다. 경력은 있지만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점은 없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청소 규칙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맡은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일을 마쳤다고 설명했고 각종 재질관리 경험과 세심한 청소 방식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도 쉽게 만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엄격한 조건을 하나씩 열거했다. 집은 300평이 넘고 모든 공간이 항상 완벽해야 한다. 거울에 지문이 남아서는 안 되고 가구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일정표에 맞추어 청소해야 하고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 딸 은서와의 접촉 금지. 청소만 하면 되고 아이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칙이었다. 소연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에도 아이가 있는 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었고 보통은 자연스럽게 아이와 정이 생기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에게 정을 주면 결국 떠날 때 아이가 상처받는다고. 그러니 어떤 이유로도 대화하거나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소연은 속으로 의문이 일었지만 지금은 질문할 상황이 아니었다. 일단 일을 얻는 것이 먼저였다. 급여 조건은 놀라웠다. 월 400만 원, 게다가 4대 보험까지 보장됐다. 그동안 어떤 일자리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계산했다. 어머니 병원비, 밀린 카드값, 남동생 학원비. 이 돈이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위험하더라도 감수해야 했다. 재호는 면접을 마무리하며 경고를 덧붙였다.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바로 해고다. 그는 냉정하게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으며 그렇게 말했다. 소연은 차분히 알겠다고 답했다. 비서가 다시 안내하자 그는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미 결정은 끝났다는 듯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다. 소연은 돌아가는 길에 잠시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냉정했고 조건은 무거웠다. 무엇보다 아이와 접촉하지 말라는 규칙은 낯설고 가혹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일을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했다. 버티지 못하면 또다시 불안정한 생활로 돌아갈 뿐이었다. 첫 출근을 앞둔 전날 밤 소연은 잠을 설쳤다. 시계를 계속 확인하며 혹시 늦잠이라도 잘까봐 긴장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옷을 다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평소보다 오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버텨야 한다고. 어머니의 약봉투와 동생의 학원비 고지서를 떠올리며 결심을 다졌다. 저택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내를 맡은 관리인이 그녀를 맞이했다. 내부 규칙을 간단히 설명하며 일정표와 청소도구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이와의 접촉은 금지. 소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머리는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작고 마른 체구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는 말없이 지나가며 잠깐 눈길을 주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무심한 척했지만 마음은 오래 그 시선을 잊지 못했다. 일을 시작한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관리인은 방마다 사용해야 할 세제를 하나하나 지시했다. 대리석, 나무, 유리, 금속마다 따로 다루어야 했다. 재호는 언제든 갑자기 확인할 수 있으니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 소연은 꼼꼼히 적으며 따랐다. 모든 것이 새롭고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집에서 버티면 적어도 몇 년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을 나서며 소연은 다시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홀로 거실 한쪽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다. 주위에 어른은 없었다. 그 모습은 오래 마음에 남았다. 정해진 규칙 때문에 다가가서는 안 되지만 작은 어깨가 너무 외로워 보였다. 집을 나서면서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동시에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돌아가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결심은 굳어 있었다. 이번 일자리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겠다고. 그렇게 이소연의 새로운 시작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이었다. 은서는 7살이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함께 뛰놀 때 그녀는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빠져나갔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낯설게 다가왔다. 전에는 긴 머리를 묶고 공주놀이를 하던 기억이 생생했지만 이제는 머리를 가린 모자와 스카프가 일상이 되었다. 그 모자는 보호막이자 동시에 벽이었다. 아이는 그 속에 자신을 숨겼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을 지우지 못했다. 그날도 은서는 거실 구석에 앉아 인형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인형 머리카락은 한쪽이 뜯겨나가 듬성듬성 남아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버렸을 물건이지만 은서는 그 인형을 소중히 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기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인형에게 속삭였다. 우리 둘 다 머리가 없어. 그래도 괜찮아, 그치? 그러고는 인형을 꼭 끌어안았다. 그러나 곧 다시 시선이 흐려졌다.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새로 들어온 가정부 이소연은 첫날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은서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늘 궁금했지만 그 궁금증은 곧 사라지곤 했다.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이전 사람들과 달랐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묘하게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은서는 그 차이를 어린 마음에도 감지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는 규칙, 가정부는 아이와 대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은 은서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을 걸 용기를 내지 않았다. 그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얼마나 버틸까? 오늘은 나한테 인사라도 해줄까?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다. 기대하면 결국 상처가 더 커진다는 것을 어른 나이에도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소연은 규칙을 지켜야 했기에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청소를 하면서도 은서가 있는 방향이 늘 신경 쓰였다. 작은 아이가 장난감 몇 개를 옆에 두고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리고 걸레질에 집중했다. 지금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내가 감정에 흔들리면 이 일자리도 금세 잃을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은서는 인형을 들고 놀다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이 인형도 나처럼 머리가 없어. 예쁘지 않아. 그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소연의 귀에도 희미하게 들어왔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곧 다시 고개를 떨구고 닦던 유리를 마저 닦았다.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경고가 떠올랐다. 단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바로 해고. 지금의 생활을 생각하면 감히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시간이 흘러 점심 무렵 한재호가 집에 들어왔다. 그는 곧장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먼지가 남아있는지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소연은 긴장하며 그의 시선을 따라다녔다.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바로 지적이 들어올 것이 분명했다. 은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아이는 괜히 더 몸을 움츠렸다. 검사가 끝나자 재호는 짧게 말했다. 괜찮다. 계속 이렇게 해라. 그것이 그의 방식의 칭찬이었다. 소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아이는 아버지의 시선을 갈망하는 듯 보였는데 그 짧은 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소연은 은서의 방을 청소하게 됐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건강하던 시절의 은서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 밝은 미소, 두 팔을 활짝 벌린 아이. 지금의 은서와는 전혀 달랐다. 소연은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아이가 잃어버린 시간과 웃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저려왔다. 그러나 곧 다시 걸레를 들었다. 그녀는 아직 아이와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소연은 짐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 순간 은서가 거실에서 소리 없이 손을 흔들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러운 미소와 함께 작은 손짓을 되돌려 주었다. 목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은서의 얼굴에 미약한 웃음이 번졌다. 집을 나서 버스에 올라탄 뒤에도 소연은 그 장면을 떠올렸다. 규칙을 어기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가 보여준 눈빛과 손짓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절실한 외로움의 표현 같았다. 소연은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오래 버틸 것이다. 규칙도 지킬 것이다. 하지만 저 아이를 외면한 채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은서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해졌다. 머리카락이 빠진 인형을 꼭 안고 있던 작은 어깨,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손짓,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작은 미소가 그녀에게 이상한 힘을 주었다. 아이는 여전히 웃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약을 챙기고 동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곤이 몰려했지만 은서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짧은 순간이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지켜내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시간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날 밤 은서는 잠자리에 들며 인형을 옆에 두었다. 작게 속삭였다. 오늘은 조금 괜찮았어. 인사도 받았으니까. 아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은서는 며칠 동안 이소연의 존재를 조금씩 의식하게 되었다.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언제나 그렇듯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소연은 말을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시선은 자꾸 그녀를 따라갔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은서에게 그 존재는 묘한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의 규칙은 여전히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은서는 방에서 놀다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던 소연을 마주쳤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속삭였다. 소연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미소만 지었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규칙을 떠올리며 입술을 다물었다. 은서는 그 반응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스며들었다. 자신이 말을 건네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소연이 거실을 청소하던 중 은서가 인형을 품에 안고 다가왔다. 아이는 인형 머리카락이 빠져 있음을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도 나처럼 머리가 없어.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집에 돌아온 한재호가 현관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아이는 놀란 듯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다. 은서가 인형을 안고 소연 곁에 서 있었고 소연은 청소 도구를 든 채 멈춰 있었다. 재호의 시선이 날카롭게 번졌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규칙을 상기시켰다. 아이와 불필요한 접촉은 절대 금지라고 했을 텐데. 소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대화를 이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은서를 향해 짧게 지시했다. 방으로 들어가라. 아이는 주춤하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은서는 뒤돌아보며 소연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해줘서 고마워. 그 말은 재호의 귀에도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가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자신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갔다. 소연에게 경고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아이와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해고다. 소연은 조용히 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요동쳤다. 아이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단 한마디 고마움. 그것이 얼마나 절박하게 나온 목소리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규칙은 규칙이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아이와 엮이지 말아야 했다. 재호는 방으로 돌아가 서류를 펼쳤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계속 울렸다. 말해줘서 고마워. 그 말에는 분명히 자신이 채워주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아이와 거리를 두는 것이 결국 딸을 위한 길이라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더 크게 일렁였다. 그날 밤 은서는 혼자 침대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다.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와 소연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인형에게 말했다. 나는 그냥 잠깐 얘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아무도 나랑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눈을 감았다.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혼잣말을 멈출 수 없었다. 소연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다. 아이의 눈빛은 잊히지 않았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아이를 외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충돌했다. 집안에서의 긴장은 날이 갈수록 더 커졌다. 아이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갔고 아버지는 여전히 차갑게 거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소연은 무언가가 곧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출근을 앞두고 은서를 잠깐 보았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빵을 잘라 먹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심했다. 그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피어올랐다.
은서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쩐지 낯설게 다가왔다. 그것이 자신이 바란 결과일 텐데 왜 마음은 더 불편해지는지 그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거실을 정리하다 다시 은서를 마주쳤다. 아이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은서가 고개를 돌렸다. 소연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규칙이 떠올라 몸이 굳어졌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강한 갈등이 일어났다.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단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저택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아이는 더 고요해졌고 아버지는 더 차갑게 굳어졌다. 소연은 규칙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매 순간 흔들렸다. 언젠가 이 긴장이 폭발할 것이라는 예감이 점점 확실해졌다. 그날 밤 이소연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단호한 경고와 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은서의 목소리는 너무도 약했지만 깊이 남았다. 소연은 이 일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과 아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양심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방 한쪽에 놓인 동생의 학원비 청구서와 어머니의 약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돈이 절실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현실로 끌어왔다. 그러나 동시에 은서의 외로운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계속 무거웠다. 아이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아버지는 변함없이 냉정했다. 소연은 청소를 하면서도 아이가 있는 방향을 의식했다. 말을 걸 수는 없었지만 아이가 내뿜는 침묵의 무게는 집안 전체를 감쌌다. 그때마다 소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참아야 한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다짐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갔다. 어느 저녁 소연은 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네온사인이 스쳐 지나가는데 머릿속은 은서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인형을 꼭 안고 중얼거리던 모습, 작게 손을 흔들던 모습, 그리고 고마움을 전하던 그 목소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머리카락. 저 아이가 가장 그리워하는 건 머리카락일 거야. 사진 속 은서는 긴 머리카락을 자랑하듯 웃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은서는 모자 속에 자신을 가둔 채 웃음을 잃었다. 소연은 그 차이를 똑똑히 기억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결심이 싹텄다. 아이에게 다시 머리카락을 돌려줄 수 있다면 조금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도저히 지울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켰다. 검색창에 어린이용 가발이라고 입력했다. 다양한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 떴다. 어떤 것은 생머리였고 어떤 것은 곱슬머리였다. 색깔도 다양했다. 그중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밝은 발색의 긴 웨이브 가발이었다. 은서가 사진 속에서 보여주던 머리와 가장 비슷했다. 소연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가격은 꽤 높았지만 첫 월급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판매처를 확인하며 배송기간까지 꼼꼼히 살폈다. 동생이 방에서 공부하다 나와 물었다. 누나, 뭐 찾아?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잠시 끄며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 일은 위험했다. 들키면 즉시 해고당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떠올리면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외로웠던 순간을 기억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 혼자 울던 어린 시절. 그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었다면 어땠을까? 은서가 지금 겪는 고통은 자신이 알던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을 것이라 생각했다. 며칠 뒤 월급일이 되자 소연은 곧장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다. 꼭 필요한 생활비와 어머니 약값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모아 인터넷에서 가발을 주문했다. 결제를 마치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박스가 도착할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사이에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은서는 더욱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소연은 청소를 하면서도 아이의 등을 바라볼 때마다 다짐을 반복했다. 곧 도착할 거야. 그날이 오면 은서가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드디어 작은 상자가 집에 도착했다. 소연은 퇴근길에 몰래 택배를 챙겨 가방 깊숙이 넣었다. 박스를 열어보니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고르게 흘러들였다. 손끝에 닿자 묘한 전율이 일었다. 은서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재호에게 들키는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그 대가쯤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소연은 다시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언제, 어떻게 아이에게 줄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일 기회가 올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 결심은 단단했다. 두려움과 위험보다 은서의 미소가 더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소연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이 선택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요일 아침 한재호는 평소와 달리 일찍 집을 나섰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고 오전 내내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었다. 이소연은 그 사실을 전해 듣자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드디어 준비해온 가발을 은서에게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집안을 정리하면서도 가방 속 작은 상자의 무게를 계속 느끼고 있었다.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0시가 조금 넘자 은서가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모자를 눌러쓴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엿보였다.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을 굳혔다. 은서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가방을 열어 상자를 꺼냈다. 은서는 작은 상자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순간 밝은 갈색의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흘러나왔다. 은서의 눈이 커졌다. 한번 써볼래? 소연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두 손으로 가발을 잡아 아이의 머리에 조심스레 씌웠다. 몇 번 손질하자 은서의 얼굴이 환하게 달라졌다. 거울 앞에 선 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작은 비명을 지르며 웃음을 터뜨렸다. 머리카락이다. 진짜 머리카락 같아. 그 목소리는 집안을 울렸다. 아이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 순간 소연의 눈가도 젖었다. 몇 주 동안 무표정하던 아이가 그렇게 크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은서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외쳤다. 나 다시 공주 같아. 이제 아빠도 나 예쁘다고 해줄까? 그 말에 소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는 진심으로 아버지의 시선을 원하고 있었다. 은서는 소연을 껴안으며 여러 번 고맙다고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소연은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대답했다. 넌 원래부터 예뻤어. 머리카락이 없어도 너는 언제나 특별해.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되찾은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은서는 가발을 쓴 채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집안을 뛰어다녔다.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저택을 가득 채웠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 대신 따뜻한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보다 아이의 웃음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은서는 아빠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다. 아빠, 나 머리카락 있어. 나 다시 공주 같아. 아이의 목소리는 벅찬 기쁨으로 가득했다. 재호는 현관에 멈춰서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딸, 그리고 옆에서 서 있는 가정부.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믿기 힘든 듯 아이와 소연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은서는 계속 빙글빙글 돌며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아빠, 나 어때? 이제 예뻐? 재호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한쪽에서는 딸의 환한 웃음에 가슴이 울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규칙을 어긴 사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차갑게 목소리를 내뱉었다. 은서, 방으로 들어가라. 아이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왜? 아빠 예쁘지 않아? 그러나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반복했다. 지금 당장 방으로. 은서는 어깨를 떨구며 계단을 올랐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뒤돌아보며 소연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나 진짜 행복했어.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다. 거실에 남은 건 재호와 소연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무겁게 그녀를 압박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아이와 어떤 대화도 접촉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다. 소연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 아이가 웃는 걸 보셨잖아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은 거예요. 재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다. 웃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가발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야. 소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병은 고치지 못해도 마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은서는 지금 자신을 다시 공주라고 느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선명했다. 그러나 자존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건 규칙 위반이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결심을 굳혔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을 되찾아준 순간 위험은 감소할 만한 가치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오늘 느낀 행복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재호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다. 은서가 가발을 쓰고 웃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 미소는 냉정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서류를 펼쳤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재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딸의 환한 웃음을 지우지 못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던 순간 아이가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공주라 부르며 웃던 모습은 너무 선명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규칙을 어긴 가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자존심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어도 재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사진 속 은서가 자꾸 눈에 밟혔다. 머리카락이 풍성했던 시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던 딸의 모습. 그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지만 오히려 오늘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아이가 소연을 향해 고마워 라고 속삭이던 순간 자신에게는 들려본 적 없는 따뜻한 목소리였다.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가발을 다시 쓰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빵을 먹으면서 조심스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재호는 신문을 펼친 채 아이를 힐끗 보았고 짧게 말했다. 빵 더 먹어라. 은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물었다. 아빠, 나 어제 예뻤지? 질문은 조용했지만 간절했다. 재호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러나 그는 다시 신문을 들고 눈을 돌렸다. 먹고 학교 준비해라. 아이의 눈빛이 금세 흔들렸다. 소연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규칙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분노가 차올랐다. 아버지가 지금 해야 할 대답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단지 한마디 확인을 원했을 뿐이었다. 그조차도 외면하는 모습에 소연은 마음이 무너졌다. 며칠 동안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다. 은서는 다시 말수가 줄었다. 가발을 쓰고 거울을 보면서도 웃음은 점점 사라졌다. 기대했던 아버지의 반응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공주는 혼자서도 괜찮아. 아빠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공주야.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 재호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회사에 나가서도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다. 부하 직원들이 보고하는 숫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 눈을 돌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딸은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다. 결국 어느 저녁 재호는 소연을 불러 이야기했다. 왜 그런 짓을 했나? 내가 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흔들림이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레 대답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집안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저 잠시라도 웃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이 뜨겁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내 일은 청소뿐이야. 그날 밤 은서는 침대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나 아직도 공주야?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아이는 인형을 꼭 안은 채 눈을 감았다.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재호는 그 시간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아이가 여전히 공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라도 내일 아이가 더 아프면, 혹시라도 잃게 되면 자신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감췄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 있었다. 며칠 뒤 상황은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은서가 병원에 다녀온 날 몹시 지쳐 있었음에도 가발을 다시 쓰고 아버지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나 아직도 아빠의 공주야? 그 순간 재호의 나음이 무너졌다. 눈앞의 아이는 병마와 싸우느라 힘없이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간절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은서야. 넌 언제나 아빠의 공주다.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아빠는 널 사랑한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곧 눈물이 흘렀다. 아이는 아버지 품에 안겼다. 소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가가 젖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다. 재호는 처음으로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은서를 꼭 안으며 계속 말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옆에 있을 거야. 은서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가 있어줘서 다행이야. 그날 이후 집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재호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부러 일정을 줄였다. 그는 소연에게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옳았소. 아이에게 필요한 건 나였소.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은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재호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택했다. 딸과 함께 웃고 울며 병마와 싸워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묵묵히 아이를 지켜보던 이소연이 있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강한 저항과도 같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진실을 보았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였다. 시간은 흐르고 3달이 지났다. 한재우의 집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무겁고 차갑던 공기는 사라지고 은서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번졌다. 아버지는 회사 일정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그는 이제 딸과 장난을 치고 병원에 함께 가며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어주었다. 은서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조금씩 치료를 견디는 힘을 얻었다. 이소연 역시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단순한 가정부로만 남으려 했던 그녀는 이제 가족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은서는 그녀를 이모라 부르며 따랐다. 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함께 숙제를 봐주며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재호도 더 이상 그것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치료는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항암제의 부작용은 아이를 지치게 했고 병원 침대 위에서 울음이 터질 때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었고 소연이 옆에서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은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이 병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의사들은 치료 경과가 예상보다 좋다며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시간은 또 흘러 어느덧 2해가 지났다. 은서는 8살이 되었고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긴 투병 생활을 마친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났다. 예전보다 더 풍성하고 윤기 있는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었다. 은서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비드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가발 필요 없어. 소연과 재호는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새로운 장을 맞았다. 재호는 더 이상 일만 좇는 사람이 아니었다. 회사는 여전히 잘 굴러갔지만 그는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걷고 작은 여행도 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예전의 차가운 기업가가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재호는 소연에게 진심을 전했다. 당신은 단순히 우리 집 가정부가 아니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아이를 외면하고 있었을 거요. 당신이 은서를 살렸고 나 또한 살렸어. 그는 오래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다. 소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재호는 이어 말했다. 이제는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고 싶소.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오. 은서는 옆에서 두 손을 모아 빛나는 눈으로 외쳤다. 이모, 아빠랑 결혼해요. 이제 진짜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소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긴 세월의 고생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했고 은서는 꽃바구니를 들고 앞길을 걸었다. 재호는 눈빛 가득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가치를 깨달았다. 시간은 다시 흘러 은서는 학교에서 활기차게 뛰어놀았다.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할 만큼 생기 있었다. 소연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아이를 배웅했다. 재호는 회사에 가기 전 꼭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아빠의 공주는 언제나 너야. 그 말은 은서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나눴다. 때로는 사소한 이야기, 때로는 진지한 대화. 그러나 언제나 웃음이 있었다. 그 웃음은 한때 얼어붙었던 저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집은 이제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었다. 재호는 문득 과거를 떠올리며 깊은 반성을 하곤 했다. 완벽한 집과 규칙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할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놓치지 않으려 했다. 소연은 그런 그의 곁에서 언제나 묵묵히 함께했다. 은서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아빠의 공주이고 엄마의 선물이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 글을 읽은 재호와 소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랑은 도망이 아니라 마주함에서 시작된다. 한때 무너졌던 가족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단순했다. 완벽함은 집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삶을 다시 일으킨다. 이제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웃음과 눈물, 대화와 침묵 모두가 어우러져 진짜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고 진심은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용기였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하루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신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함을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기도 하고 상처가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지켜주고 살아가게 하는 힘은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용기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혹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거나 내 곁에 누군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시간이 값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과 용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